6.13 지방선거가 전국 14,134개 투표소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로 재보궐 국회의원, 교육감, 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모두 4,028명이 선출됐으며 2022년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됐다 지난해 풀려난 임현수 목사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모든 일을 위해 한국교회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학습 중 휴게소에 초등학생을 혼자 두고 간 교사에게 8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교직 근무까지 박탈한 처벌은 과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지만 북미 정상회담 등 국내외 이슈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목받지 못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사생활 폭로와 비방으로 또 한 번 정치 혐오를 느낀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정책으로 승부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후보들의 모습,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도 언젠가는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사전투표에 이어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기독 유권자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이 선출되길 소망했습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전국 14,134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구시군의장, 시도의회 의원 등이 선출되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기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특별히 기독 유권자들은 기독교의 가치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길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공약들을 좀 만들고 실행할 수 있고 당선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실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이 땅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투표권에는 지역의 발전에 힘쓰며 낮은 자세로 제시한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이 우리가 바람이지 됐다고 해서 그만 하면 안 되고 항상 낮은 자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란 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므로 다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출마를 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경제 회복과 안정을 바라며 일자리 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달픈 청년들의 취업난을 호소하는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경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당선되신 후보자들께서 경제 안정과 민생 또 우리 청년들의 청년 실업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나오고 힘들게 공부해서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하는데 또 그렇다고 창업하기도 좀 어려운 환경, 용기가 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권자들은 또 지방자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바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게 윤리적인 거니까 윤리 경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본인도 떳떳하고 또 앞으로 사는 사람들도 떳떳해질 수가 있으니까. 일 잘하는 거 좋지만 윤리적으로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각 지역의 대표자가 선출되는 지방선거를 통해 바른 가치관을 토대로 유권자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선출되길 기대합니다. CTNL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령 안에서의 선교 변혁적 제자도를 주제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지난 3월 진행된 세계선교협의회의 아루샤 세계선교대회에 대한 보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실제 대회에 참여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학과 박보경 교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에반젤리칼과 에큐메니칼 진영 간의 신학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통전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어느 대회보다도 여성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장통합 변창배 사무총장은 지금은 명실공히 에큐메니컬 시대라며 21세기 교회 사적으로 새로운 장이 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 맥을 이어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에큐메니컬 선교 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 세계에서 총 1,024명이 공식적인 대표로 참석했으며 제자도를 향한 이루샤의 부르심이라는 선언문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의 만남이라고 부르는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마음은 평화와 희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면수 목사님이 그렇지 않으실까 합니다.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그동안 전화로라도 정말 만나 뵙고 싶었고요. 건강은 어떠신지요? 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 채널을 통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을 지켜보신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우리나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 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 관계도 분명히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모든 관계가 근본적으로 풀리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보다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는 중요한 이유는 이 분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길로 발을 내딛느냐 하는 역사적인 의미 때문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물론 핵무기라든가 뭐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문제라든가 북한의 그 지하 교인들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불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평화회담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의의가 없는 평화는 이제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또 남남 갈등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다양한 의자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희망했던 점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독일이 통일될 때 네.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고 또 동독에서 있는 교회도 성니콜라이라는 교회도 2만 5천 명이 모여서 기도했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땅에서도 계속 기도가 있었고 또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후의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북한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반만 년 동안 한 땅에서 살았던 혈육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권력의식을 갖고 형제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의식들을 좀 서로 바꿔서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는 생각을 하고 말도 뭐 괴뢰군, 빨갱이, 뭐 공산당 이런 말보다는 북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고 네.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오래전부터 기도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눈들이 열려서
서로 상대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기대하면 좋겠고요. 또 남한은 이제 가진 자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북에 있는 형제들을 좀 섬기자, 좀 돕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앞으로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무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건강 속히 회복하셔서 더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학생을 혼자 두고 떠난 현장 학습 인솔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이 부모가 휴게소로 데리러 가겠다는 말만 듣고 학생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인데요. 교사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입장과 그럴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초등생 휴게소 방치 사건의 전말,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8일인가요? 그 대구지방법원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휴게소에 놓고 간 그 교사에게 벌금 800만 원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인솔하고 이제 현장 학습을 가던 그런 이제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네. 이제 6학년제 여학생이 장염에 걸려서 사실은 이제 현장 학습 가기 힘들었는데 이제 교사도 현장 학습 가기 힘들다고 이제 했는데 학부모가 그래도 보내겠다고 해서 결국 가다가 그 버스 안에서 이제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버스 기사한테 이제 얘기했죠. 선생님이 차 좀 세워달라 갓길에. 근데 갓길에 차를 세우면 위험할 수가 있다. 또 휴게소가 뭐 한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휴게소 가자. 근데 그걸 참지 못해서 결국은 선생님이 이제 그 맨 뒤로 학생을 보내고 여학생들이 거기를 이제 막고 결국 봉투에 이제 용변을 보게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휴게소에 가서 그 용변은 이제 교사가 잘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떠났는데. 이제 여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막 그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창피하고 수치심에 그렇죠.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럼 휴게소에 내려달라. 그래서 이제 떠나다가 다시 와서 휴게소에 내려주고 조금 막 움직이려고 할 때였나 봐요. 그래서 내려주고 결국 뭐 누구한테 맡기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근데 1시간 후에 학부모가 와서 이제 보니까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아이를 방치했냐고 항의를 하니까 이제 학교 기관에서는 이제 뭐 신고할 의무가 있고 하니까 뭐 신고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동 유기죄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됐고 그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죠. 근데 이제 아동 유기죄의 경우에는 그 실제적으로 조문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800만 원은 이제 그 규정에 비하면 좀 가벼운 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아동복지법의 그 규정에 29조 3항에 아동 유기죄로 처벌받으면 10년 동안은 교단에 설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10년 동안 교단에 설 수 없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 아니냐. 이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 여러 가지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문제가 돼서 대두된 것이죠. 그렇군요. 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제 미성년자인 학생을 방치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미성년자 6학년이라긴 해도 일단 거기다 혼자 두고 방치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거기다가 본인이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누구한테 확실히 맡기거나 뭐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려줬다고 해서 결국 이제 유기가 된 것이죠. 근데 또 뭐 일부 의견에 의하면 거기에 이제 그 다른 학부모들의 뭐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기록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 재판부에서 이걸 유기로 판단했는지 그래서 방치했는지 이게 이제 이 재판의 그 쟁점이 되겠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의견이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아동복지법 29조 3항 물론 재판부로서는 벌금형만 내렸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 관련법에 있어서 10년 동안 교사로서 근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형제들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그 생계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이 사건이 너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교사들이 행동을 할 때 방어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 때는 이 두고 갔다가는 지금 10년 동안 교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떠나지 못하고 그렇죠.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렇죠. 뭐 예. 여러 가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많은 다른 학생들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 상태에 선택을 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럼 교육 환경이 다소 황폐화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결국 그 피해는 다른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교육 단체, 교사 단체 이런 데서는 이게 너무 학부모 입장에 치우친 교권의 침해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교사는 할 일을 다 한 거 아니냐. 그 학생을 데리고 떠나려고 했었는데 못 간다고 학생이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못 간다고 한다 연락을 하니까 학부모가 그럼 휴게실에 데려다 두고 떠나라. 그러면 제가 데리러 가겠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또 두고 떠난 것이고 또 이제 지금 확실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일설에 다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거기에 누군가 직원한테 휴게소 직원한테 부탁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보면 과연 교사가 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잘못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많은 그 주장들을 하고 있고 교육단체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 10년 동안 결국 교사를 그렇죠. 하지 못하는 그게 제일 큰 맞습니다. 문제죠.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단 아동 성범죄의 경우에는 무조건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 소송을 해서 결국 위헌 결정이 됐는데 재범의 가능성도 없고 죄질이 약하고 또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10년이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이 사건도 헌법소원을 한다든지 위헌 심판 신청을 하면 아마 헌재에서 그 성범죄와 비슷하게 이것도 10년 취업 제한 규정은 너무 일률적인 건 가혹하다. 그래서 그 죄질에 따라서 이 차등으로 취업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바뀌라는 그런 그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그 수학여행 여행이나 현장 체험 학습 또 뭐 야외 활동에 대해서 뭐 제한하자 또는 없애자 이런 국민 청원이 청와대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책임을 교사한테만 돌린다면 그러면 교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교사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그렇죠. 차라리 이렇다면 그럼 현장 학습이나 또는 수학여행을 아주 폐지해버리자 이런 극단적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교사에 대한 구제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아마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받으면 800이 500이 되든 뭐 300이 되든 어쨌거나 10년 취업 제한 규정은 있으니까 반드시 재판을 하면서 위헌 심판 신청을 해서 그러면 그 심판 신청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크고 또 헌재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법이 다시 손질되고 재정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교사 한 사람이 학생들 수십 명을 관리하고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일들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어떤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재판부는 이제 현장 채용 학습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현장 채용 학습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좀 더 정치하게 만들어서 또 그렇죠. 교사도 참여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결국 그 매뉴얼에 따라서만 행동을 한다면 이런 이제 그 피해를 입는 교사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현장 채용 학습 운영 매뉴얼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체계적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아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그 아이를 좀 더 소중하게 중심, 그 약한 아이를 중심적으로 보았으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교사 입장에서도 교사도 사람 아닙니까? 그 교사들 입장에서도 교사들도 또 애로 사항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 때문에 전체가 출발하지 못하고 기다렸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쉬운 문제는 그렇죠.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모쪼록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사람을 각자 상호간에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풍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뭐 교사가 뭐 여러 가지 교사로서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긴 하지만 아이를 이제 휴게소에 방치했다는 그 점이 그렇죠.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치하지 말고 그때는 이제 누구한테 확실하게 맡긴다든지 또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학부모가 와서 아이를 지금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추적을 하면서 그 학생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그 학생이 알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처럼 교사도 장염 걸린 아이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건데요. 어린 그 학생에 대한 그런 잘 보살핌이 부족했던 거, 그것은 우리가 심히 깊이 반성해야 되겠고, 그 교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풍토, 또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청년 실업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학교들마다 학생들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좀 보조 교사들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을 돌아볼 때 이때가 정말 위대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라 안팎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마음 모아 기도해야겠습니다. 시채널 벽어준 구태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